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입 준비 제대로 된 시작이 중요하다. 뭐 이런 타이틀로 제가 하나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부러 찍고 나니까 50분 정도 걸렸네요. 이제 이건 조금 시간이 좀 짧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3학년 친구들은 고등학교 시험을 다 알아요. 2년 동안 경험을 해봤으니까. 2학년 친구들도 알죠. 벌써 1년을 준비해서 이제 지나갔으니까. 근데 고1 이하의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 시험을 봐요. 우리가 이걸 3월 25일 이게 첫 모의고사예요. 서울시 교육청. 근데 우리가 한마디로 이 시험을 얘기를 하면 자기평가 시험이에요. 연습 게임이에요. 가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대학을 들어갈 때 점수로 1점도 반영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자기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나의 학습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 과목에 조금 더 몰입도를 높여야 될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4월달, 5월달을 보내야 될지 등등을 무언가 계획 세우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시험은 성적 상승을 꾀하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쪽에 이제 4월 달에 보는 중간고사부터는 이거는 연습 게임이 아니죠. 실전이에요. 고3 친구들이 가장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성적 1학기, 2학기. 2학년 때 내신 성적 1학기, 2학기 걸 벌써 다 봤어요. 그럼 남아있는 건 3학년 1학기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아이가 교과 전형으로 대학 가려고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 가겠다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 아이 내신이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평균 내신이 2등급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3학년 1학기 때 우주의 기운이 들어와서 1등급이 딱 맞았어. 이렇게 맞아봐야 내신을 평균을 내버리면 80%가 2등급이잖아요. 그럼 2 곱하기 0.8, 80%니까 거기다가 20%가 1등급이에요. 0.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싹 더해버리면 1.8등급이 돼요. 뭐야, 2등급이었다가 한 학기 잘 본다고 해서 0.2등급밖에 앞으로 안 땡겨지죠, 기본적으로.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 내신은 아직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1학년 1학기부터 시험을 되게 잘 보는 게 중요하겠죠. 어찌됐건 그럼 고3은 이 내신 성적의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내가 어디쯤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이 학생부 전형은. 근데 이 모의고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시험은 연습 게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올해 고3은 11월 18일 날 수능 시험을 보거든요. 이게 성적이 점점 올라갈지, 유지될지, 오히려 떨어질지, 이건 자기 판단이 중요해요. 객관적 판단이. 이 두 개를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고등학교라는 친구는 어찌됐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누적되는 거예요. 적금이에요, 적금. 이 시험은. 근데 이 모의고사는 연습 게임이기 때문에 이걸 발판으로 요번에는 어떤 단원을 더 맞춰가지고 다음 시험은 더 잘 봐야지. 그 다음 시험 그거를 이제 충족했으면 다음 시험은 또 어떤 부분을 채워가지고 또 점수 올려야지. 이렇게 무언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시험인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는 비교해 봐야 된다고요. 왜 비교해 봐야 되는 거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성균관대를 쓰래요. 그래서 추천서를 주겠대요. 그래서 추천서를 받았어요. 성균관대를 원서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는데 합격했어요. 근데 합격하는 걸 언제까지 모르냐면 수능 시험 볼 때까지 몰라요. 11월 18일까지는 몰라요. 왜요? 대학이 합격자 발표를 안 해요. 그래서 친구가 예를 들어서 수능도 공부를 해볼까? 왜요? 이 내신 갖고 원서를 집어넣는 거 9월 달에 넣거든요. 9월 달에 넣고 나면 모든 작업이 끝나. 그럼 10월 달, 11월 초까지 수능 공부 좀 해보지 뭐. 그래서 수능을 딱 봤어. 그랬더니 이상하게
모의고사 볼 때는 답 사이로 막 갔던 내 시험이 갑자기 찍는 족족 다 맞았네. 그래서 수능을 대박 잘 봤어. 근데 성균관대를 이미 딱 합격자 발표했는데 붙었네. 수능 성적표를 딱 받았더니 연대네. 이러면 문제가 생기죠. 내신 갖고 대학을 가는 친구는 수능으로 가는 전형을 써먹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내신을 갖고 대학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내신에 집중해야죠. 3학년 친구도 마찬가지고 1학년, 2학년 친구도 마찬가지고 1학년, 2학년 친구 무조건 내신에 집중해야 돼요. 왜요? 아직 수능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남았으니까. 반면에 고3은 현재까지 만들어 온 내신을 봐야죠. 이게 어디지? 나 내신 성적 2.3등급인데요? 야, 그럼 너 내신이면 홍대쯤은 간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난하게 가. 그래요? 쌤, 저 한양대 못 가나요? 내신 갖고 못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홍대 가기 싫고 한양대 가고 싶은데? 그럼 얘는 내신으로 써먹는 걸 쓰지 말까를 고민해야죠. 그리고 수능으로 한양대를 갈 수 있을지 가능성을 찾아봐야죠.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게 낮으면 홍대를 가야 되겠다. 수시는 6장이니 한 장을 홍대를 쓰고 나중에 한양대를 원서 한번 써보지 뭐. 로또 복권도 800만 분의 1로 당첨의 확률을 기대하는데 뭐 어차피 이 대학 입시가 경쟁률이 800만 분의 1이 나오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넣어볼지 뭐. 이렇게 무언가 작전을 세우는 방법이 생겨요. VS를 해야 된다는 건 고3이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학생부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당연히 그냥 내신해야 돼요. 내신을. 근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원학과 관련 성적 관리가 있어요. 교과 전형은요. 교과 전형으로 대학 갈 때는 내가 그래서 국문과 갈 거예요. 내가 수학과 갈 거예요. 국문과 갈 친구가 국어는 5등급이야. 근데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은 다 1등급이야. 그래서 국문과 지원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무슨 전형에서요? 교과 전형에서. 근데 종합 전형에서는 이렇게 맞은 애가 국문과 쓰면 저는 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국문과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호기심, 관심, 학력이 많고 이거에 대해서 무언가 충족시켜 놓은 여러 가지 팩트의 사실이 많아야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수학과 지원할 거면 수학을 잘해야죠. 수학에서 기하도 잘해야 하고 미적도 잘하고 확통도 잘해야 수학과에 유리한 거죠.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다, 교과는. 비교과 마찬가지예요. 자기소개서를 써보라고 했어요. 특히 올해 고3 친구는. 왜 써야 되냐면 1번에 뭘 써야 되지? 라고 1학년, 2학년 때 학생부를 뒤져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소재를 찾아야죠. 어떤 흐름대로 써야 될지를 어떤 사건을 갖다 끼워 넣어봐야죠. 끼워 넣다 보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씨, 이 부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걸 3학년 때 채워야죠. 부족한 활동을 보완해서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비교과도 점검해 봐야 된다. 누가요? 학생부로 대학 갈 친구들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수능을 무슨 과목으로 수능 체제를 맞출 거냐 라는 걸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된다. 내가 제일 3월 모의고사를 봤더니 학력평가를 봤더니 내가 예를 들어서 24 맞았어. 내가 원하는 대학교는 3개 등급 합 7이야. 이러면 2등급 2개 놔두고 4등급 2개 중에 하나는 3등급으로 끌어당기면 7이 만들어지죠. 하나는 버려도 되죠.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학습해야 될 과목을 뽑아야 된다. 이게 학생부를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참고적으로 이거 아까 추천 전형이 교과 전형이 있다라고 했는데 추천하는 인원 그리고 학년들 이렇게 쭉 나열해 놨어요. 쭉 나열해 놨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원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경쟁률이 낮아지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제일 인원이 많은 학교 중에 3학년 재적 여학생의 10% 이내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양대 재적 인원 1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꼴랑 320명 뽑으면서 11%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300명인데 11%면 33명을 하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가 250개가 넘어요. 그럼 한 학교당 30명씩 추천하면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만 추천을 받아도 몇 개가 되는 거, 6,00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만 지원해도 20대 1 나오죠. 그럼 실제로 이게 추천원이 열나 많으면 경쟁률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추천 인원이 적으면 경쟁률이 떨어지겠죠. 참여로 그래서 경쟁률이 되게 낮은 게 서울대예요. 평균 경쟁률이 3대 1이 안 돼요. 이렇게 무언가 추천이 제한이 있는 학교 쪽을 노리려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교과 전형의 뽑는 방식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어요. 쭉 나열을 해놨는데, 비교과 정량이라고 되어 있는 건요, 출결이나 봉사활동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출결이 예를 들어서 3일이 넘어가면 감점, 봉사활동이 40시간이 안 되면 감점, 이런 조건이 있는 게 정량이고요. 정성평가라는 건 이 비교과도 본인들이 판단해서 뽑겠다라고 되어 있는 학교예요. 이렇게 무언가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특히 서류라고 되어 있는 학교들도 실제로 이건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의 중요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내신이 절대적인 거고, 실제 내신의 점수 갭이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아이들을 무언가 우열을 가릴 때 일부 활용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을 반영하는 과목은 이렇게 돼요. 국영수사, 국영수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다시 문과는 과학을 반영 안 해, 이과는 사회를 반영 안 해, 이런 학교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중앙대, 경희대, 외대 이하의 대학교네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중경외, 그보다 레벨이 떨어지는 학교는 모두 다 대부분 이렇게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시라고 하는 시립대만 내신이 전 과목이에요. 똑같이 국영수사, 국영수과긴 한데 그 외 과목도 일부 감점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영하는 게 시립대다. 국영수사과를 반영하는 학교는 여기 이렇게 있는 학교다. 정교과 반영하는 학교는 이런 학교가 있다. 연대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 서울대는 여기에 해당된다. 뭐 등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 과목 최대 5점 감점 이렇게 적혀있죠. 전과목이긴 한데 국영수사과 위주로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반영한다는 게 교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종합전형은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지원할 만한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을 잘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내신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를 좋아해요. 그럼 이제 2학년 친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아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를 소파에 앉혀놓고 엄마 아빠가 손잡고 합창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 태어난 학생이라고 노래를 불러주세요. 왜요? 1학년 내신을 망했으면 2학년 내신을 올려야 된다. 2학년 내신을 올렸으면 3학년 내신을 더 올리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제1항목인 발전 가능성이라는 항목에 가장 최고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성적 추이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꽤 의미가 있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종합전형에서 생각하시면 된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종합전형은 뭐 반영하는 방식이 이렇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블라인드로 애들 평가한다고 했고요.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면접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재시문 면접이라고 있고요. 재시문이라는 건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배웠던 학업,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등의 과목에 해당되는 교과목 지식을 물어보는 대학교가 있고요. 일부 대학교는 그냥 인성이라든지
가치관을 물어보는 대학교가 있어요. 그렇게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가 있다 라는 게 참고적이고, 여기에 있는 서류라고 적혀 있는 게 내신이 들어갔는데 앞서 보여드렸듯이 내신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내신 반영하는 교과목은 대부분 이 과목 위주로 반영이 되는데, 종합전형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기타 과목은 평가 요소로 절대적이지 않지만 너무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 성실성이라는 항목에서 감점당할 감점당할 요인이 생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합전형은 평가하는 테마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연속적으로 성적 평가를 합니다. 제일 먼저 내신을 봐요. 어머니들 학생부의 내신 성적을 이렇게 네모나게 박스에 왼쪽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에 그 사이에는 우리 아이 점수, 그 학 과목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 옆에 등급, 그 과목을 들은 학생 수, 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죠. 그거를 내신 성적을 평가합니다. 그거에 당연히 성적 추이 평가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과 연관성 평가한다고 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평가한다. 이거를 딱 평가하고 나면 두 번째 평가를 뭐 하냐면 이걸 평가한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그럼 이걸 왜 평가하냐? 고등학생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요 대학교 기준이에요. 중학생 때까지는 내가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100점 맞으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빨리 집에 갑니다. 엄마, 나 100점 맞았다. 이렇게 무언가 자랑하고 용돈 달라고 하거나 게임을 오늘 하루 종일 할 테니까 건들지 말라고 하거나 등등 자기 요구 조건을 무언가 엄마 아빠한테 요구합니다. 중학교 이하의 사고 방식이에요. 고등학생은요, 중간고사를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사색에 잠듭니다. 내가 요번 시인의 어떤 시인의 이 작품을, 김소월의 어떤 작품을 중간고사 때 열심히 공부했어. 이 시인의 이 작품을 보다 보니 이 시인의 세계관, 자아관이 되게 궁금해졌어. 또 다른 작품이 뭐가 있을까? 오늘은 집에 가서 이거나 한번 읽어볼까? 이게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고등학생의 그 작품을 읽어보는 거죠. 읽다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왜요? 학생이니까. 배울 학생은 배우지 않은 걸 본인이 자체적으로 찾아봤다고 해서 이해가 다 가면 그건 학생의 본분이 아닌 거죠. 이해가 안 가요. 수학을 미적분의 시험을 봤어요. 열심히 공부했더니 다 맞았어요. 와, 미적분의 대표적인 수학자가 누가 있을까를 찾아봤어요. 근데 대표적인 수학자가 2명이 나와요. 이게 막 유럽에서 막 싸우네? 나라에서 막 우리나라 출신이 이 사람이 최초다? 어느 나라 사람이 이 사람이 최초다? 막 싸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차이가 뭐지? 막 찾아보면서 이 사람들의 저서를 막 찾아봤어. 그러다 보면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기겠죠. 수학 선생님을 다음날 찾아가는 거죠. 이게 고등학생의 기본적인 자질이어야 돼요. 누가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써야 되는 명문고 친구들은. 그럼 이런 질문을 받은 선생님은 이런 지적 호기심을 해결해 줘야죠. 우리 아이를. 해결해 주면서 야, 우리 학교에 이런 애도 있구나. 이런 질문까지 다 하네. 라는 걸 머릿속에 담고 세특에다가 옮겨 적어줘야 돼요. 수학에 관심이 많은 이 학생은 미적분의 대표적인 수학자, 이 수학자의 이 저서를 보고 이런 질문까지 함. 이런 걸 무언가 전공 감시도로 지적 호기심으로 적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선생님의 책무예요. 이런 걸 자주 질문하면 돼요. 가장 기회로 삼아야 될 때가 언제냐면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왜 이때가 기회로 삼아야 되냐? 가장 몰입도 있게 공부하는 시기니까.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런 무언가 지적 호기심이 가장 무궁무진하게 일어날 때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기말고사예요. 왜요? 이때 질문을 해야 선생님이 이걸 적어주는 책무가 생기는데 너무 중간고사 때 질문을 몰빵을 해버리면 선생님이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해요. 왜요? 이걸 적는 시기가 언제냐면 여름방학 때 적는 거거든요. 겨울방학 때 적는 거예요. 중간고사가 여름방학에 가까워요? 기말고사가 여름방학에 가까워요? 당연히 기말고사가 여름방학에 가깝죠.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훨씬 더 각인되게.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적히게끔 해야 돼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히게끔 만들려고 하면 기말고사 끝나고 이런 질문을 하고 나서 선생님께 학생이라면 한 학기 동안 공짜로 수업을 들었으면 감사 인사 정도는 해야죠. 요새 등록금 다 안 내잖아요. 공짜로 배웠으니까 선생님께 한 학기를 마치며 이렇게 편지에다가 하나 쓰고 처음에 2학년 올라왔을 때 수학에 자신감이 없었던 저는 선생님의 첫 수업을 듣는 순간 우리 선생님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것 같은 엄청난 자신감이 생겼어요.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한 시간이 끝날 때마다 내 실력이 성장하는 나의 모습을 느끼게 되면서 기말고사 끝나서 이런 질문까지 했던 거 선생님 기억나시죠? 뭐 이런 내용을 쭉 쓰면 돼요. 이렇게 무언가 공부를 하다 보니 여름방학 동안은 이런 책도 읽어볼게요. 이렇게 무언가 편지를 쓰면서 맨 마지막에 코로나로 극복을 잘하는 여름방학 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이렇게 쓰면 새 특의 내용이 잘 적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죠. 내가 어떤 책을 읽겠다고 얘기까지 했으니까 독서활동에 기록되는 책도 새 특에 그대로 옮겨 적용될 수 있어요. 대학은 새 특을 제일 주목해서 본다고요. 아, 이렇게 무언가를 연결시켜 주실 필요가 있다. 이게 학생부 종합자료를 같이 준비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점점 폐지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점점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럼 실제로 이런 게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또 하나 뭐가 중요해지냐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고등학생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선생님하고는 싸우면 안 됩니다. 담임 선생님하고 트러블 생기면 안 돼요. 왜요? 행특을 적어주는 사람이거든요. 행특이라는 건 이 맨 뒤에 꽤 길게 10줄 이상 적어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선생님이 좋은 관계를 좋은 내용을 적힐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아직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마 2학기쯤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가져봐요. 정상적 생활이 뭐냐면 야간 자율학습도 정상화되는 게 고등학교의 정상화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2학기 때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 야간 자율학습을 반드시 해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냐라고 질문하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야간 당직을 맡은 날. 그럼 무조건 야간 자율학습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만약에 9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이면 9시까지 열라 공부하는 거죠. 열라 공부하고 9시 종을 땡 치면 요지부동 일어나면 안 됩니다. 친구들이 모두 다 집에 가도 나는 앉아서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건 영어 듣기를 하고 있건 몰입하고 있으면 돼요. 고개를 책상에 파묻고 언제까지요?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에 들어올 때까지. 야간 당직이니까 반을 다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없으면 불을 끌 거 아니에요. 어라? 우리 반에 봤더니 윤곤이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윤곤아 9시 넘었다 가야지 이렇게 부르겠죠. 안 들려야 됩니다. 몰입하면 그런 소리 안 들려요. 그럼 선생님의 다음 행동은 내 자리까지 오시겠죠. 얘가 도대체 뭐 하나 궁금해서. 이렇게 옆에서 무언가 볼 때도 인기척을 느끼면 안 됩니다. 계속 몰입하고 있으면 선생님 머릿속에 각인돼요. 윤곤아 10분이나 지났어 가야지 이렇게 툭 쳤을 때 화들짝 놀라서 와 벌써 10분이나 지났나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때 후다닥 가방을 싸기 시작하면 돼요. 그럼 우리 아이는
집중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엄청나게 잘 적힐 가능성이 높죠. 배려심 이런 것도 잘 적히려고 하면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을 만났어요. 인사를 하죠. 담임 선생님 아침에 만나고 저희가 만나 인사를 하게 됩니다. 가을이 되면 쓰레기가 많아지죠. 낙엽도 많이 떨어지니까. 그럼 인사하면 돼요. 그럼 땅바닥에 떨어진 휴지가 보이겠죠. 휴지가 왜 또 떨어져 있지? 그리고 쓰레기통에 갖다 주워서 넣으면 돼요. 배려심이에요. 환경 미화부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적어줄 수 있게끔 이렇게 뭔가를 완성시켜 나가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학생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친구들은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서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야, 난 수능 갖고 대학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내신 성적 하지 말아야지. 서울대 어차피 내신 올해 안 들어갔는데 뭐 올해 내신 반영되는 학교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내신 고3 때 배우는 것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은 모두 다 EBS 교재를 가지고 수업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EBS 교재에서 50% 연계 출제된다고 했어요. 그럼 50%를 위해서는 학교 수업을 들어야죠. 특히 무슨 과목이요? 국영수는 들어야죠. 그럼 뭐는 조금 고민해야 되냐? 내가 사회를 듣는데, 내가 과학을 듣는데, 내가 사회 과목 중에 수능을 선택할 과목은 사회, 문화랑 한국지리야. 근데 학교에서 경제를 배우네. 이러면 이 과목은 그냥 상식서에서 들으면 되고 이걸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될까? 이런 거는 조금 빼셔도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선택적으로 공부하자. 그리고 수능에 집중적으로 공부하자. 근데 논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기본적으로 수시를 어차피 논제 원서를 쓰게 되는데 대학 입시를 정시로 가는 친구들이든 수시로 내신을 가지고 가는 친구들이건 교과나 종합전형을 이렇게 써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친구가 선생님하고 얘기했더니 숭실대학교가 안정이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숭실대쯤 쓰면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불안해요. 그래서 또 다른 S대학교인 세종대학교를 또 썼어요. 2개쯤 안정을 썼으니까 이제 문제 없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럼 나머지 4개 대학교는 높여야죠. 어라? 원서를 2개를 썼더니 숭실대 S대학교네, 세종대 S대학교네. 그럼 이제 S대학교만 골라서 써볼까? 라고 생각하고 그 위로 올라가서 S대학교를 찾아봤죠. 서울시립대가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서울시립대 종합전형 원서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성균관대 종합전형 또 넣었어요. 근데 이렇게 원서를 넣으면 종합으로 서울시립대, 이 성균관대 이런 대학교 종합이 생각보다 붙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숭실대가 안정인데 여기까지 올린다라는 건 왜냐하면 이 교과나 종합전형에 실제로 이 대학 입시는 임계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신이 확보된 그 내신 가지고 아이들이 원서를 쓰는 거다 보니 비슷비슷한 아이들이 몰려갖고 쓰는 거예요. 그럼 세종대 쓸 수 있는 아이가 성균관대까지 쓰는 거 너무 오바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무언가 2개를 붙여놓는다고 생각되면 위에 대학교를 논술로 성균관대도 쓰고 서강대도 쓰고 서울시립대도 쓰는 거예요. 에이씨, 하나 더 높였어. 연대도 하나 써볼까? 이렇게 쓰는 전략이 생길 수도 있죠. 논술을 왜 그렇게 쓰냐? 얘는 과거를 묻지 않는 전형이거든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지만 대학이 자체적으로 시험 문제를 낸 걸 내가 그날 시험을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형은 그냥 논술 위주로 선발을 하게 된다. 내신이 들어가는 대학교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 내신은 거의 의미가 없다. 얼마나 의미가 없냐면 경희대학교 들어가는 애들, 합격자 애들이 내신이 2.8등급부터 4등급, 2.9부터 4등급, 의대나 치대도 2.8, 3.2 이게 합격자 평균이에요, 이게. 그럼 실제로 한 4등급쯤만 만들면
별 문제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동국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동국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신의 범주가 커져요. 실제로 앞서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건국대나 연대 같은 경우는 내신을 반영하지도 않아요. 그럼 여기는 훨씬 더 내신의 비중이 더 떨어지겠죠. 내신이 9등급이라도 붙을 수 있는 대학이라고요. 그럼 논술만 잘 보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논술은 실제로 논술 위주로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최저가 6등급, 5등급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 논술은 논술 시험을 잘 보면 되는 시험인 거다. 그래서 여기에 무언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능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할 텐데 뭐 이거 어떤 데가 가중치가 높아요? 뭐 이건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문과는 국어 수학을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자연계는 국어 수학이 중요한 학교도 있고요. 수학 과학이 중요한 학교도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영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예를 들도록 할 텐데 제 사촌 조카애가 하나 있어요. 저희 큰집 형의 딸내미인데 이 친구는 나이가 04년생이에요. 04년생인데 그럼 04년생이면 올해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의 나이가 똑같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올해 대학교 1학년에 합격을 했어요. 대학교 1학년에 합격을 했는데 왜 합격을 했냐라고 치면 중학교를 딱 다니다가 자기 언니들의 입시를 봤어요. 참고로 제주국제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한 놈은 중대, 한 놈은 경희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제주국제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근데 막내 이 아이가 딱 보더니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중대 경희대야. 근데 본인은 저쯤 가는 대학은 1년만 해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아빠를 설득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안 가기로 결심해요. 중학교 때. 그리고 바로 검정고시를 봅니다. 그리고 바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 아이가 처음에 저희 학원에 입학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나이가 2살 이상 많은 친구들하고 재수학원을 잘 버텨낼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아이가 저 한마디도 안 할 거래요. 재수 1년 동안을.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있는 곳인 서초 메가스터 대학원에 이 아이를 집어넣었어요. 거기 원장이 난색을 표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첫 번째 들어오기 전에 그 전년도 수능 문제를 제가 풀어보라고 했거든요. 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그랬더니 국어가 7등급이에요. 수학도 7등급이고요. 영어만 3등급이고요. 그다음에 과학도 7등급이에요. 기초가 전혀 없는 애였죠. 기초가 전혀 없는 애였는데 이 아이가 집어넣어 달라고 하니까 제가 그래도 조금 저희 회사에서 힘이 있어서 말은 못하고 근데 애를 집어넣어 주자니 못 쫓아갈 것 같고 저한테 못 쫓아간대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쫓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줄 테니까 넣어봐 일단.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학원을 이번 이제 들어오는 첫날 제가 불렀어요. 불러갖고 제 방에서 제 조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은 공부를 할 때 몰입도 있게 공부를 하려고 노력한다. 근데 우리가 이 몰입도라는 걸 학생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었어요. 아마존에 있는 밀림에 있는 사냥꾼들은 사냥을 할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먹잇감을 쫓아. 그래서 사냥에 성공을 하고 나면 하루, 이틀, 3일이 행복하겠지. 이 먹잇감이 다 떨어지고 나면 또 새로운 동물을 찾으려고 해. 그리고 또 사냥에 성공하기 위해서 또 몰입을 한단다. 근데 이런 사냥꾼한테
우리가 찾아가서 너 한 달 전에 어떤 동물을 사냥했는지 기억나니? 라고 질문하면 이 사냥꾼들은 기억을 아마 못할 거야. 이 사냥꾼들은 그날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미래까지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내가 오늘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수능은 8개월 뒤에 본다? 근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야.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망각의 동물이라는 걸 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 같아.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내일 수능이 볼 것처럼 오늘 외우려고 집착한다.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선사시대 한국사를 예를 들면 내가 구석기 시대를 공부를 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외워.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은 어느 지역의 어떤 거, 어떤 지역의 뭐 외워. 구석기 시대의 사회적인 특징은 뭐 이걸 외운다. 이거를 내일 수능을 볼 것처럼 달달달달 외워. 연습장에 미친 듯이 쓰기도 해. 이렇게 외운다. 외우는 것까지 좋다 이거야. 그리고 보통의 아이들은 뭘 하냐면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평가하고 싶어 해. 그래서 EBS 교재를 꺼내놓고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꺼내놓고 문제를 푼다. 10분 전에 외워놓고 5분 전에 외워놓고 문제를 풀어. 기억이 날까 안 날까? 기억이 나서 다 맞아. 그럼 기분이 좋아진다? 오늘 공부 다 했네. 친구를 불러 모아 농구를 해. 뇌가 흔들려 잊어버리기 시작한다? 내일 똑같이 신석기 시대를 해. 3일 후에 똑같이 청동기 시대를 해. 일주일쯤 뒤에 야, 내가 오늘 이제 한국사 책을 한 40페이지까지 공부를 다 했으니까 첫 페이지부터 반복해야지 라고 똑같은 책을 또 봐. 구석기 시대 언제부터 언제까지 책에 적혀 있어. 맞아, 이때부터 이때까지야. 내 뇌 속에 있는 의식 구조랑 똑같이 일치하네 라고 생각하고 읽어. 유물 2개 이거 맞아, 똑같네. 특징 이거 똑같네. 이렇게 줄줄줄줄 읽어나가면서 이게 반복이라고 얘기해.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시현상이라고 얘기한다. 정답이 적혀 있는 걸 보면서 내 뇌의식에 있는 거랑 일치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리고 한 달 뒤에 시험을 본다. 그 다음 중 청동기 시대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는 걸 딱 보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헷갈려. 2번 아니면 3번인데 근데 시계를 딱 봤더니 22분이야. 2번을 찍으라는 건가 보다. 2번을 찍어. 맞으면 지 실력이야. 틀리면 집에 와서 질질 짜면서 엄마한테 실수로 틀렸다고 사기쳐. 이게 고등학교 때 계속 반복돼. 수능은 지금 오늘 공부한 걸 11월 18일 날 본다. 4월 4일 날 공부한 것도 11월 18일 날 본다. 5월 5일 날 공부한 것도 11월 18일 날 보는데 사람의 뇌구조는 한 달이 지나면 90%가 넘는 내용을 머릿속에서 지워나가는 특징이 있다. 그러면 4월 4일, 5월 5일, 6월 6일 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 이유가 없어. 이것 때문에 반복을 하게 되는 건데 반복을 모든 것이 다 적혀 있는 책을 다시 책을 읽고 앉아 있는 건 반복이 아니야. 이건 착시 현상이야. 먼저로. 그럼 중요한 게 뭘까? 뭔가를 보지 않고 반복해야 되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A4지 하얀 종이를 하나 꺼내놓고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아는 걸 내가 다 써봐야지. 이게 반복인 거지.
구석기 시대부터 쭉 한번 정리를 다 해볼까? 뭔가 내가 테마가 처음에 어떤 시대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첫 번째 시기가 중요한 거고 대표적 유물이 중요한 거고 사회적인 특징이 중요한 거에 공통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안 보고 적어야 내 머릿속에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지. 이런 반복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반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수업 시간부터 이거를 체계화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라고 제 조카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교시에 예를 들면서 국어를 수업을 듣고 있으면 내가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 이건 반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걸 일기장처럼 만들어서 무언가 노트에 기재를 해. 오늘 3월 21일 날 만약에 1교시 국어 그러면 국어 시간에 선생님 무언가 중요한 내용을 적어 얘기해줘. 그럼 그 내용을 모조리 내용을 다 기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알아야 되는 핵심 키워드의 단어는 블랭크로 만들어 놓는 거지. 빈칸으로.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2교시 때 푼다. 아, 저 문제 푸는 걸 쭉 보니까 풀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연습장에다 막 따라서 막 풀면서 이해가 갔어. 그거는 이해가 간 거지. 네가 아는 게 아니야. 저 문제 나중에 다시 풀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일기장 일주일 뒤쯤, 오늘이 3월 21일이면 3월 27일 날 일기장을 일주일 뒤쯤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수학 문제를 기재해놔 그냥. 그리고 이제 답을 적지 말고 풀이 가지고 적지 말고 그때 문제를 풀어봐. 그때 풀 수 있으면 아는 거다. 근데 그때 풀리지 않으면 이해는 했지만 무언가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럼 그때 뭔가 풀려고 했을 때 안 풀리면 해설지를 보면 이해가 가든지 무언가 네가 다른 해법을 찾으면 이해가 가. 이렇게 노트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봐. 이걸 숙제로 시켰어요. 전 얼마나 성적이 오를지 궁금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작년 수능에서 수학을 1등급 맞았어요. 영어는 2등급 맞았고요. 물리는 다 맞았어요. 화학은 47점 맞았어요.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서울 연대 공대는 안정적으로 들어간 성적이에요. 화생공 정도는. 근데 국어를 4등급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경희대학교에 다녀요. 한 번 더 할까 심각하게 고민이에요 지금. 본인은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학교 대학 생활이 지루하다라고 느끼면 바로 튕겨져 나올 거래요. 아, 공부 이렇게 하니까 성적이 되게 많이 오르는 걸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의대 한번 가볼까요? 라고 이제 삼촌 저 의대 가고 싶은데 갑자기 이 얘기를 최근에 하더라고요. 이 공부도 기술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본인이 느낌이 들어야 돼요. 어떤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물론 올라갈 수 있죠. 그거는 그때 무언가 약을 먹는 처방과 똑같을 뿐이에요. 또 아프면 이게 해법이 되지 않아요. 본인이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본인이 찾아주셔야 돼요. 특히 누가요? 중학생학 부모님, 고1, 고2 학부모님들은 본인이 시도해 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현명하게 시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공부해라. 너 왜 지금 또 오락하니? 너 지금 시험 며칠 안 남았는데 그때로 하면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공부를 안 해도 대학은 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 아이한테 기죽이는 위축되는 가정교육은 시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이 미래는 너무나 밝기 때문에. 단 무언가 하나하나 성장하고 도약하고 도전하고 싶어하는 꿈을 키울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보고 느껴봐야 돼요. 오늘은 이 정도로 인사를 드리고요. 빨리 코로나가 이제 벗어나면 그때 이제 현장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이 정도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